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지금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의 분위기인데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며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을 예고해왔다. 당초 도발이 임박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정확한 시기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도발 시기를 조율한다는 분석과 함께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 국면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 의사를 천명했고,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북한에 강원 양면 작전을 벌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북핵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우려하며 육자회담 복원을 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내부 권력 구도 재편 움직임 속에 4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심도 깊게 토론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국회 토론 왕승환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했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게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미 중 주변 3개국의 고위 외교 인사들은 북핵 불용의 원칙을 공고히 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와 더불어 핵실험 강행 여부, 동북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오늘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과연 할 것이냐를 두고 국제사회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한 네 분의 말씀을 듣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분명히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언제 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김정은 체제는 3년 차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지도 체제는 완료가 된 것 같죠. 구성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핵무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걸 문제를 다 풀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시기라고 보면은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 의원님. 네. 먼저 우리 세월호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아주 침통해 있는데요. 이때 이 북한이 핵카드를 짊어진다,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족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의 능력으로 봐서는 지금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차량이 지금 증가하는 것 등은 관측이 되는데 핵실험을 감행할 어떤 특이 동향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예, 지금 뭐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핵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예상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도 지금 육자회담을 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원래 육자회담이 이제 중국이 지금 중재 노릇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육자회담이 어떤 형태로 얘기가 돼가는 걸 보고 북한이 핵실험 여부를 좀
실행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일단은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박사님. 네, 북한의 의도를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연초부터 김정은이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 또 뭐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명분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하고 북중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북중 관계를 일단 개선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 쪽으로 갈 마음을 이제 표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드레스덴 선언에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썩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도 어느 정도는 개선됐고 자신들의 명분이 쌓였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 계기로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동향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실기 또는 아니면은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할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실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정은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함께 또 중국과 함께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핵실험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새로운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일지가 더 궁금한데 어떤 모습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탄을 이제 지향을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아직까지 그 단계 안 이뤘으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증폭 핵분열탄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탄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난번 그 3차 때는 일체 그 실험한 그 결과가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가 사실은 전문가들도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이제 분명히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런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니고 일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국제사회한테 알려서 야, 이 북한의 핵 능력이 이 정도까지 발전됐어? 아니면은 이번에 그 참 실험한 거 보니까 엄청난 그런 그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걸 놀래줘야 그런 그 약발이 먹히는 거다. 소위 효과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그 몰래 해놓고 노출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발전 속도면이든지 여기서는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일단 되고요. 네. 4차 실험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겠죠.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판단을 할 텐데 소위 효과가 최고가 되는 시기 그걸 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예, 하여튼 북한이 핵무기를 소위 말한 미국의 이협의 수단으로 가지려면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야 되는 것이 아마 최종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형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플루토늄 방식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예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그 핵 보유국들이 보면 핵무기 실험을 한 다음에 3년 후면 평균 3년 후면은 이제 고농축 우라늄 방식을 그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벌써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어떤 기술 축적이 일부 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국에게 그야말로 위협을 주는 그런 어떤 핵실험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작년 3차 핵실험도 사실 이게 플루토늄인지 고농축 우라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동안의 기술 단계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라 그러면 역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북한이 뭐 고농축 우라늄, 뭐 중성자탄을 사용하든지 그 어떤 기술의 진보 또 뭐 소량화 이런 부분들이 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핵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임팩트죠, 영향력. 그 부분은 아마 상면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체감이 좀 떨어지는 효용이 떨어지는 단계에 좀 갔기 때문에 북한이 뭐 새로운 신기술로 국제사회를 협박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보였다 하게 되면 오히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에 대한 공조나 제재나 이런 국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실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지금 그 플루토늄은 물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 50kg 생산했는데 세 차례 실험, 세 번째는 이제 우라늄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20kg은 썼을 것이다. 그래서 30kg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로 생산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30kg을 유지해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좀 아껴놓고 우라늄 3차 실험은 우라늄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지고 실험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제 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 제재가 뭐 명확하게 계속 새롭게 이제 부과되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것을 새로운 방법이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섞어서 하든지 연속적으로 하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미사일에 실어서 직접 그냥 그 테스트를 해본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그 여파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자제 또는 소형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사일이 아직 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미사일에 실린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미사일에 실어서 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예, 탄두를 실어가지고 쏴서 핵탄두를 실어서요, 뭐 동해 실제 같은 데 핵탄두를. 떨어뜨린다든지. 대륙공으로 실험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거는 아마 인류의 공분을 살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거기까지는 거라고 좀 봅니다. 아직은 기술 정도가 미치지 못한 거로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그때 소룡화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은 좀 약간 의문이죠. 그래서 작년 3차 핵실험 났을 때 그렇다면 소형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우선은 그 3차 핵실험 자체가 이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인지 아닌가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어떤 확증이 없기 때문에 소형화 단계는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거기 기술까지 이르렀다 하기에는 좀 예상이 좀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어떤 그 반응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그 제재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튼 뭐 큰 범위에서 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무슨 유엔의 결의안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차단을 한다든지 생션 일종의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해 나가기 때문에 또 시간을 계속 주면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야금야금 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만 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육자회담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국제 제재가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은 충분하지는 못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드렸던 그 뜻은요. 국제사회가 공분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도 같기 때문인데 아닐까요? 그 제재의 한목적성을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면 이를테면은 천안함 폭침을 해서 오이사 제재 조치를 했으면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연평도 포격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예. BDA 제재 북한에게 뭐 뼈를 깎는 아픔을 줬다라 그러는데 BDA 제재 벙커 델타 아시아은행에 미국의 그 어떤 계좌에 제재를 해서 북한에게 많은 피해를 줬지만 그 목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BDA 제재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제재는 북한을 아프게는 했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프게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핵실험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도발을 못하게 하는 예. 건데 따라서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제재가 진짜 되려면 중국이 가담해서
중국은 지금 북한의 교역의 80% 이상을 합니다. 중국이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데 이를테면은 KN-OAC라고 대륙간 탄도탄의 그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바퀴 16개 달린 게 중국에서 넘어가고 온갖 사치품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렇다면 제재 효과는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나고 북중 관계는 계속 더 발전해 가지고서는 예.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재 효용성을 볼 때 한목적성으로 보면 크지 않았다. 제가 저는 그 질문 그렇게 드렸던 그 이유는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국제사회 공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분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개의할 것이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소형화, 경량화가 돼서 군사적 목적으로 정말 미술에 탑재해서 쏜다면. 쏠 정도가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제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명분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봅니다. 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북한이 위험 부담을 하고 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그 군사 전략 또 그들이 소위 말하는 뭐 주체 군사 전략에 입각하면은 상황이 불리할수록 더 강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의 어떤 경험칙입니다.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재가 간다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과시적으로 이제 반발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국제사회 유인의 제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뭐 가랑이 폐에 옷이 젖는다고 그것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대로 적지 않게 북한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북한이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를 활용해서 북한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북한이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또 작년부터는 이제 중국의 또 유엔 제재 동참도 좀 또 예년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좀 봅니다. 그동안에 축적되어진 유엔의 제재가 미약 하나만 그래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좁혔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오히려 조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아무래도 북한이 여러모로 좀 어렵게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김정일이 그 당시 그 오이사 조치 이후 상당히 그 쫓기면서 좀 무리를 했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뭐 두 차례나 2년에 걸쳐가지고 방문하면서 결국은 사실 그것이 또 좀 수명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 간접적인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큼 제재하는 동안만큼 북한이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봉쇄되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보이지 않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해답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이 북한의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인데 중국이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부에는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적극적인 연출을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에는 맞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하고 참 반민족적으로 자꾸 핵을 개발한다. 따라서 아프게 해야 된다.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대중 의존만 늘어나고 북한이 결국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국이 진정으로 제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중국이 진정으로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국의 대중 정책에 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오바마가 최근에 동아시아 순방하면서 하는 그 외교 행태에서 보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필리핀의 기지를 다시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진짜로 아프게 제재를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미국이 진짜로 중국이 북한에게 제재를 하게 하려면 중국에 대해서 이 포위와 압박을 좀 풀어주면서 미중 간의 화해 협력을 하면서 압박을 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본과 한국과 필리핀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냐. 따라서 전 굉장히 회의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 뭐 약간 좀 다른 견해인데요. 우선 이제 북한이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중국 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미일 동맹 강화 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가지고 북한 핵이 그동안은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어떤 안보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은 원 오브 댐이 됐어요. 오히려 지금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동맹의 강화 또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대중 그 포위망 강화,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는 부분이 제가 봐가지고는 동북아시아에서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이 정말 북한 핵에 대해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게 왜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지금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 지금 계속 포위가 노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봐가지고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어제 윤병세 장관이 그 얘기도 한 것처럼 그 전까지는 미국을 타깃이 됐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는 중국이 타깃이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 중국의 역할, 액션이라는 부분도 아마 지금 더 이상 뭐 과거에 그냥 미지근하게 형식상 보여줬던 그런 거하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유엔의 제재라는 것이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 5개 국가 그리고 NPT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형식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안보리가 작동되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죠. 그리고 NPT 체제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실효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핵실험하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가지고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차원이 아니다. 크게 보게 되면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있느냐 아니냐, NPT 체제가 그나마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하나의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논리로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중국의 그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게 또 이 압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이제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건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중국은 분명히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 때도 다시 확인한 것이 결연코 북한 핵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중일 간의 군사협력 관계가 막 강화가 되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관계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압박 순위를 늦추거나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계속 주장하는 걸 보게 되면 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걸 반대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북한도 너무 자극적으로 해가지고서 자꾸 튀어나가는 거를 방지시켜야 되겠다라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식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고 있다. 중국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안 시키는 수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으로 보면 중국이 너무나 느슨하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또 자기 나라 이익을 놓고서 속도라든지 그런 그 압박 수준에 대한 조절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에게 어떻게 북한 핵이 짐이 되고 결국 북한 핵이 중국을 협박하는 순서 아니면은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과 그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이 고도의 압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최단의 해결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난번 중국이 약간의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우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때 한중 정상회담 때 조금 키워드가 하나 바뀐 것이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중국 지도자들이 많이 썼는데 정상회담 때는 분명히 북한의 핵 보유를 불허한다라는 용어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식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도강양해 국제적 관계에 소위 말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기 힘을 기른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제 적극적 개입으로 일부 지금 바뀐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핵에 대한 부분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중국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여튼 희망합니다. 사실 그 북한의 핵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권력 지형의 변화일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최용해가 이제 그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하다가 노동당 비서로 간 것을 좌천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들 하고 있고 황병서가 군부 1인자로 오른 것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의 권력 지형이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글쎄 아무튼 정보 기관에서는 이걸 굉장히 그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권력 지형 그리고 뭘까 체제가 이제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영호에 대한 그런 숙청 문제, 그 다음에 장성택의 처형 문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최영애까지도 이제 좌천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권력 3년 차, 집권 3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김정일의 그 권력 지배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돼가는 상태 아닌가 이제 이렇게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최영애를 좌천되느냐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제2인자까지 됐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다가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뭐 2인자는 원래 뭐 북한에서는 용납을 안 하는 체제지만은 일단은 군에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군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군부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황병서를 올려놓고 옆으로 물러나게 한 자체가 좌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권력 지형상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지만 군대를 무마하기 위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권력 지배 체제는 이제 완성을 거의 해가는 상태 아니냐. 그걸 또 반증하는 것이 지난번 4월 9일 날인가 열렸었던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세대 교차 뭐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거의 이제 지배 체제를 완료를 한 상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 보면은 꽤 일관성과 전략이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최근에 최룡해를 이 당비서로 이제 옮긴 과정을 보면 약간 일관성에 있어서는 좀 이게 좀 적응성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리용호를 등장시켜서 원로들을 이선으로 퇴진시키면서 이 군에 상당히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최룡해를 1인자로 만들어서 리용호를 치고 그 다음에 최룡해를 2인자로 만들어서 당의 그 군의 그 경제 사업 부분을 다 당에 종속시키고 그러니까 당의 군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병서를 등장시켜서 군의 이제 말단까지도 다 이제 그 영군 체제를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이제 보이는데, 요는 4월 9일 날 최룡해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룡해가 갖고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총정치국장에다가 마지막 남은 국가 2인자 자리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룡해를 명실공히 2인자를 만들어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서는 당비서로 그냥 내쳤어요. 뭐 내쳤다는 게 어쨌든 서열은 한 10위 정도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 분명한데 그거는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이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게 꽤 있었는데 요번에 보면은 이게 즉흥적인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뭐 군부대 훈련하는 거 보고 이 정치 장교들이 이거 교육을 잘 못 시켰다. 화를 내고 그 다음 날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2인자를 그 모든 2인자 보직을 다 주고 나니까 이게 내 권력이 혹시 이게 최룡해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꽤 시간적 여유가 꽤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역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인물이다. 이 점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우선 사회주의 국가가 이 계급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게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대장 달고 있다가 중장으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기는 있기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없는데 없는데 그쪽은 뭐 대장 das다가 중장으로 떨어지고 다시 원복되고 김격식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용해가 이제 김일성의 동지인 그 최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대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애정은 크게 이제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권력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다각화시켜서 권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제의 안정이 이제 대부분 보면 군부의 안정인데
군부를 전부 다 지금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총정치국장에 이제 항병서를 내세워서 아까 이제 그 2인자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총참모장에 이제 이영길이, 인민무력부장에 장정남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50대 사람들을 이제 전방에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의 효과도 있고 권력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하는 그런 걸 노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그 장성택 처형 후유증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겉으로 봐서는 일단 그렇게 좀 저번에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뭐 안정화 됐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채용회가 과연 자천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중앙당 상무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달 보름 전에 임명받은 그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그 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좀 확인돼야만이 어느 정도 정말 좀 밀려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고요. 또 하나 당 비서로 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어찌 보기든 뭐 역할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당 주도로 해가지고 뭔가 운영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뭐 최영호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거기 갔다는 그런 보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뭐 실권 여부가 좀 2인자에서 상실됐냐 아니냐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병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좀 테크노크라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지배력이 지금 약하죠. 그리고 채용에도 원래 군부 기반이 없는데 그대로 지금 뭐 장정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채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로 봐가지고 지금 채용의 어떤 기반이 완전히 2인자로서 축소되었다 하기는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항병서를 비롯해가지고 또 리수용 또 지금 리이란 다 이게 보게 되면 김정은이 그 청소년 시기 때 사적으로 또 그 어머니 그 고영미가 사적으로 알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북한의 전체 권력 구조를 보게 되면 다 신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적인 또 사적인 인터넷 그 저 연결망이 상당히 축소되어지고 지방이 오히려 약화되어졌다. 그런 어릴 때 10대 때 사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교체해 나간다는 그런 걸 좀 반증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또한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뭐 항병서를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북한 체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부분인가. 또 지금 김정은이 과연 뭐 체령을 가지고 2인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역할을 변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인 지금 그 어떤 역량을 또 충분히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김일성 뭐 대학 총장 맡고 있는 김영철 말고는 김정은이 지도자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은 지금 다 교체가 됐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권력 운영이라기보다는 뭔가 김정은이 상당히 그 단기간에 권력 유지에 좀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좀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황병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배경은? 황병서는 한 예. 20여 년을 이 군 조직 관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총정치국에 잠깐 근무하다가 그러다 이제 당으로 옮겨서 당의 조직 지도부에서 군 인사 조직 문제를 90년대 초반부터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과장이 되고 거기서 부부장이 되고 2005년에 부부장이 되고 최근에 제1부부장이 되고 이다음에 총정치국장 했는데 그 황병서를 기용한 가장 큰 이유는 최룡해는 정치적인 소명을 가지고 군의 당에 대한 종속, 복종, 충성을 받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고요. 황병서라는 사람은 20여 년을 군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의 말단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단까지 영군 지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보냈다. 그야말로 자기 가신을 자기가 조금만 눈시력만 해도 움직이는 사람을 자기 이제 2인자로 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체제가 이제 거의 외양적 제도적으로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의 정책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가 비록 30밖에 안 됐지만 북한 체제를 다 꽉 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특사를 보내든지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사 보내서 잘 되면 정상회담까지도 가는. 그래서 김정은과 나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선 그래도 그가 통치를 하는 거 이제 셈이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한번 초청할 생각이 이런 걸 흘리면서 지금 막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강원 양면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지금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유념할 부분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조심스럽게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그렇게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우선 젊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현재 가지고 있는 체구라든지 비만 정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뭐 심장병에 걸렸다, 뭐 혈압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건강에는 그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다 이런 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기의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게 우선 하나고 지도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핵 아니겠습니까? 핵 가지고서 안보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정책이 가리키듯이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도 체제가 제대로 되느냐 이 양대 그 키가 상당히 동시에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지도 체제는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이게 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고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최대 효과를 위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또 남한 내에서는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남한의 정서가 굉장히 비통해하고 하는 시기에 만일에 핵실험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뭐랄까 이 악영향을 줄 것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을 하지 않느냐. 종북 세력의 일종의 그 어떤 그런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거는 뭐 북한한테는 결코 이롭다 생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재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네, 그것도 네. 지난번에 핵실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그 기간 중에 네.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문을 보낸 바로 그 다음 날 핵실험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인륜적으로나 이게 참 도저히 이 상황에서 핵실험한다는 거는 사실 그 참 맞지 않죠? 묵할 수 없죠. 그런데 북한 체제에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스케줄과 타이밍이 있다면 그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월호 참사가 어떤 인지상정적으로는 도저히 북한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공분을 살 행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걸 자체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네. 거는 이제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역시 다른 어떤 중요한 변수 효과를 임팩트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왕자루의 지금 부장이 당 부장이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케리 국무장관도 만나고 그 중국이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뭐 하반기 정도 해가지고 김정은의 뭐 방중 초청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고 북한도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육자회담이 중국이 계속 그 주도해가지고 계속 물밑 교섭을 해왔고 그리고 한미가 지금 그 저번에 정상회담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불용 원칙만 얘기했지 육자회담에 대해 가지고 약간 다른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꼭 뭐 비핵화 어떤 그 전제 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보증이 있다 그러면은 육자회담에 대해서 뭐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한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아마 핵실험, 핵단추 여부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제 예.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뭐 북한은 핵실험에 관한 자기들 로드맵대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세월호와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군사적 도발은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주민 거주 지역에 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하전 양면 전술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에는 연방제를 제의하고 1.1 무장공비를 침투시켰고 70년대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땅굴을 굴착 했고 네. 그다음에 80년대에는 3자회담 제휴에 이제 아웅산 테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우리 국내 상황에 무관하게
그들의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가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실험 하느냐 여부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 개선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 거는 전술적으로 북중 관계를 이제 다시 복원시키고 남북 간에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르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오이사 조치, 뭐 해제 또는 완화 이것이 되리라고 보고 한번 해본 거죠. 이 여러 가지 이제 노림수가 있지만 했는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 번은 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하자. 근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그들이 가진 카드 중에 제일 핵실험 말고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그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년 뭐 비료 30-40톤이라도 준다면 모르지만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딱 거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미 훈련에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이제 도발을 해가면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보는데 중국이 강원 양면책으로 계속 다뤄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더 벌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나 또 얻은 건 뭐냐면 요번에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말려서 안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육자회담도 안 되고 남북 간의 관계도 계속 경색되고 중국에게도 명분이 쌓이면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은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북한의 발표에서 나오는 게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또 하잖아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그 직전에 미사일을 한번 쏘고 장거리 로켓을 한번 쏘고 안보리 제재가 나면 10월 달쯤에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얘기 보면 요번에 오바마가 중간선거에서 크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는 8월 달에 로켓, 10월 달에 핵실험해서 11월 달에는 이제 그 오바마가 패배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그 시나리오도 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을 너무 낮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에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는 건요. 예. 정권의 생존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산가족 상봉했죠. 뜸뜸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뭐 쌀 20만 톤, 뭐 비료 30만 톤 이렇게 줬어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도 당당하게 우리 이산가족 몇 년, 10년 뒤면 많은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한 문제면 국민들한테 여론을 물어서 차라리 한 분 만나는데 일정한 가격을 주겠다.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드레스덴 선언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얘기하시면서 영유아 지원 이거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주 북한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중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얼마치나 우리한테 이득이 되냐 따지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반대급부로 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네. 그렇지 않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식으로 자꾸 뭐랄까 이 반정부 의식을 가진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고 북한도 이거를 같이 지향을 해서 막 그 지탄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 갖다 아주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막 그런 상태 속으로 이제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들이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그 화살을 딴 쪽으로 돌려버리는 네.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에게 쪽팔리는 짓을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연평도 포격을 했다든지 무슨 뭐 아웅산 사건이 났다든지 그런 때하고 틀리게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는 건 북한도 이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핵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갖다 시켜버리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북한한테 분명히 영향을 줬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북한이 지금은 핵실험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국제사회의 여건을 보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저도 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 상황 이제 짚어야 될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네. 넘어가면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뭐 최근뿐이겠습니까? 다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와의 그 경제 협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듯한 또 모습이죠. 그 배경은 예. 양측에서 다 이해관계가 지금 맞았기 러시아와 때문인데요. 북한 예. 사이에 왜냐하면 크리미아 반도 문제로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 정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북중러 삼각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한미일 삼각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이런 신냉전 양상으로 가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푸틴의 신동방 정책으로 극동을 개발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라 외부의 투자를 얻어서 자원을 수출해 가지고 이득도 보고 동북아에서 영향력도 강화한다. 이게 러시아의 정책이고요. 네.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과거와는 좀 달라져 가지고 과거처럼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고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하면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필리핀 기지 다시 복원 이런 구도로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밑재와 분전이고 또 하나 아주 큰 이유는 재작년에 1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90%를 탕감해주고 10%는 20년 동안 북한이 갚기로 했는데 그 돈은 다시 북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이 계획하고 맞붙어 가지고 철도 연결 가스관 사업하고 이거를 러시아는 재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극동개발부 장관 방문하고 부총리도 방문해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북한이 항상 중국하고 러시아, 과거 냉전적인 구소련 사이에 항상 이렇게 그 좀 일종의 중간적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실리를 취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에 대 가지고 부채 100억 달러 탕감해 준 거는 2011년도에 그 당시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러시아가 100억 달러 탕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한 네.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방문해가지고 뭐 차를 한 20대 소방차를 줬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게 구조적으로 뭐 네. 지금 북중 관계를 대체할 만큼의 그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외교 관계의 어떤 끈을 유지하는 것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두 있겠죠. 분께는 육자회담의 전망 재개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여쭌다면은 재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육자회담의 경우에? 그 뭐 사실 전망이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네.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육자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내세우는 건 전제 조건이 없는 육자회담을 서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마 지금 실무 접촉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가까운 어떤 의견 접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육자회담. 육자회담 열리는 건 그 어떤 언제 열리느냐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여건의 문제로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능력을 고도화시켜서도 안 되고 또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된다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포함해서 또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을 이렇게 같이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면서 개최 시기 또는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분명히 북한의 핵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주고 이것이 중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도 비춰지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중국 정책이니까 그것이 니한테 이롭다. 이런 걸 분명히 인식을 주는 네. 그런 동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분께 정리 말씀으로 대북 전략의 뭐 출구라고 할까요? 뭐 개선이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북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북한이 이제 언제라도 이제 4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을 못하게 말리는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가장 전략적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미국도 피해를 보지만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 미일동맹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이 동아시아 중시 정책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말릴 뭐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거의 뭐 이미 가져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육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을 하는 것 이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대가를 주겠다. 뭐 대가를 안 주고 그들이 포기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뭔가 줘야 된다면 우리가 그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한국, 미국, 중국 3자가 공동의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그래도 안 받는다면 그야말로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는 제재안까지 같이 내놓음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그냥 방관자 입장이면은 핵실험에서 진짜로 전략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 교수님. 네. 자, 현 문제가 한 22년 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그래도 출구를 만들어 온 거는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국제사회입니다. 북한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모든 패턴도 그렇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는 정말 북한이 한번 그런 출구를 만들어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했을 때 저는 드레스덴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사 금강산 재개는 그 안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얘기고 또 정부의 어떤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풀어줄 방향으로 좀 큰 틀은 잡은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올해부터 이제 13개 경제 개발구를 개발하는데 그게 보통 1, 2억 달러가 됩니다. 그렇다면 드레스덴 제안에서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지금 통일 금융에 지금 가시가 되고 있고요. 그럼 1, 2억 달러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북한이 원하는 방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는 김정은 외에는 그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이 당장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지금 정책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북한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금 너무 좁은 폭에 갇혀가지고 드레스덴 제안에 이걸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건 아마 김정은의 어떤 명운을 걸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 예, 우리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취했던 하여튼 뭐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사실상 핵과 관련된 것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소위 말한 5.24 조치에 대한 부분적인 드레스덴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뭐 대북 특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하는 조치들이 시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거 뭐 저 대부분 다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 구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신뢰 구축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고 정상화시켜 가자라고 했었던 그 제안. 뭐 요약을 하면은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알리고 진정성을 자꾸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북한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국제 공조를 분명히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네. 핵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실험했을 때는 그것이 결국 북한의 종말이지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네.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 국면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으로 좀 더 짜여져서 긴장 관계,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요 국회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